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조선 땅 깊은 산골 구름도 쉬어간다는 구름마을. 유난히 춥고 긴 겨울이 찾아왔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태백산맥 줄기를 타고 내려온 북서풍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구름마을을 휘감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으리으리하게 솟은 기와집들은 높은 담장 뒤에 숨어 그 추위를 비웃는 듯했지만 마을 끝자락 사람들이 천하다 하여 발길조차 주지 않는 도축장 옆 초라한 초가집은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지붕을 덮은 윷짚은 세월의 사가 거무튀튀했고 문풍지는 쉴 새 없이 파르르 떨며 겨울의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 낡은 문틈 사이로 희미한 호롱불 빛 하나가 새어나와 눈 덮인 마당 위에 가느다란 생명의 길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얼어붙은 마당 한 구석, 우물가에는 16살 소녀 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분이는 꽁꽁 얼어붙은 우물물의 살얼음을 맨주먹으로 깨트렸습니다. 쩍 하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소녀의 손등은 이미 터져서 붉은 피가 배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옹이처럼 굵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가운 물속에 두 손을 담가 노란 대두콘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어찌나 차가운지 손이 끊어질 듯 아려왔지만 분이의 눈빛은 마치 귀한 옥석을 다루는 장인처럼 진지하고 깊었습니다. 분이의 얼굴 한쪽에는 붉고 쭈글쭈글한 화상 흉터가 턱 밑에서부터 귀 밑까지 흉측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끓는 솥단지가 엎어지며 생긴 이 흉터 때문에 마을 아이들은 분이를 보면 귀신 씌었다며 돌을 던졌고 어른들은 재수가 옴붙는다며 혀를 찼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아버지는 소와 돼지를 잡는 백정이었기에 분이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가장 낮은 곳, 짐승의 피냄새와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숨죽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천민의 딸, 그것이 분이에게 찍힌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분이가 콩을 만지는 순간만큼은 그 비릿한 피냄새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분이에게는 남들은 모르는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은 콩의 상태를 기가 막히게 읽어냈습니다. 콩알 하나하나가 품고 있는 수분의 양, 껍질의 두께, 그리고 콩이 삶아졌을 때 낼 수 있는 구수한 맛의 깊이까지 분이는 손끝의 감각만으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콩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사락사락 소리가 분이에게는 마치 위로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뜨거운 불을 견디고 나면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장이 될 거야. 분이는 콩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으면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질 말들이었기에 그녀는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솥에 불을 지피는 동안 분이는 아궁이 앞을 지키며 불의 세기를 조절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구수하게 퍼져나가는 삶은 콩 냄새가 방 안 가득 채워지자 비로소 얼어붙었던 그녀의 뺨에도 희미한 홍조가 돌았습니다. 그것은 흉터가 아닌 생명의 색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늙고 병든 아버지는 며칠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를 토하듯 쏟아내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는 분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약방에 가서 약 1첩만 지어와도 차도가 있을 터인데 집안에는 쌀 한 톨, 엽전 한 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밤잠을 줄여가며 몰래 장을 담그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버리는 못난이 콩들을 주워 모아 정성껏 띄운 메주로 만든 된장과 간장, 이것만이 아버지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분이는 잘 익은 된장 한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혹여나 누가 흉측한 얼굴을 볼까봐 낡은 목도리로 얼굴을 칭칭 감싸 겨우 두 눈만 내놓은 모습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쌓여 길은 험했지만 분이는 항아리가 깨질세라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장터로 가는 길, 저 멀리서 들려오는 장사꾼들의 고함 소리와 흥정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분이의 심장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장터는 활기찬 삶의 현장이 아니라 멸시와 조롱이 도사리는 두려운 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장터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떡을 파는 안악, 생선을 굽는 상인, 비단을 펼쳐 보이는 거상들로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갖가지 음식 냄새가 뒤섞여 공중에 떠다녔지만 분이는 구석진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조용히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묵직하고 깊은 장냄새가 확 풍겨 나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어이, 이거 무슨 냄새야? 기가 막히게 구수하구만. 한 노인이 걸음을 멈추고 분이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나 분이가 고개를 들어 손님을 맞이하려던 찰나 목도리 사이로 흉터가 살짝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에이구머니나, 이게 뭐야? 백정놈의 딸년 아니냐? 노인의 고함 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분이에게 꽂혔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은 순식간에 혐오와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재수없게 어디 백정 핏줄이 음식을 팔러 나와. 저런 얼굴로 만든 장을 먹었다가는 부정탄다. 사람들은 침을 뱉으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분이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항아리 뚜껑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켜라, 비켜. 최부자댁 행차시다. 우렁찬 외침과 함께 건장한 사내 몇 명이 인파를 헤치고 나타났습니다. 이 고을의 상권을 꽉 쥐고 있는 만석군 최부자의 하인들이었습니다. 그중 우두머리 격인 막쇠라는 자가분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최부자가 운영하는 장가게의 매니저 역할을 하는 자로 평소에도 횡포가 심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막쇠는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고약한 냄새는 어디서 나는 거야? 우리 대감마님 장맛을 버리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막쇠는 발로 분이의 좌판을 걷어찼습니다. 분이는 바닥에 나뒹굴었고 품에 안고 있던 귀한 된장 항아리가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항아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누런 된장이 하얀 눈밭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흙탕물과 섞여버린 된장, 그것은 분이가 지난 꼬박 1년을 땀과 눈물로 빚어낸 결정체였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약값이 눈앞에서 진흙처럼 뭉개져 버린 것입니다. 어디 천한 것이 감히 장사를 하려들어? 썩 꺼지지 못해. 막쇠의 호통에 구경꾼들은 킬킬거렸습니다. 오히려 그 흉측한 몰골이 땅바닥에 처박힌 꼴을 보며 고소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분이는 찢어진 치마폭을 여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깨진 항아리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어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정말로 비참한 짐승이 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윙윙거리며 텅 빈 장터 바닥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난 뒤에도 분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조심스럽게 깨진 항아리 조각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베어 붉은 피가 흘러나와 흙 묻은 된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피와 눈물, 그리고 된장이 뒤섞인 그 처참한 덩어리를 분이는 참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녀의 자존심이자 아버지의 생명줄이었으니까요. 해질녘의 붉은 노을이 분이의 구분 등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눈밭을 검게 물들였습니다. 분이는 깨진 조각들을 치마폭에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까마귀 소리가 마치 그녀의 불행을 예고하는 듯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빈손으로 돌아온 자신을 보며
실망할 아버지의 눈빛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분이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불길한 예감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평소라면 굴뚝에서 희미한 연기라도 피어올라야 할 저녁 시간이었지만 초가집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대문은 힘없이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텅 빈 마당을 맴돌며 스한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냉골이 된 방 아랫목,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분이 왔어요. 그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앙상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툭 하고 분이의 품에서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아버지. 분이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울음이라기보다는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내 편, 흉측한 얼굴을 가진 딸을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예쁜 분이라고 불러주던 아버지가 떠난 것입니다. 분이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뺨, 그 흉터가 있는 뺨에 가져다 대고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아버지의 손등 위로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지만 식어버린 온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낡은 창호지 문을 사정없이 흔들어댔고 방 안의 촛불은 위태롭게 흔들리다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분이와 죽은 아버지를 집어삼켰습니다. 세상은 철저히 그녀를 버렸습니다. 가난, 천대, 그리고 고독, 16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제 막 비탈길을 구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이는 어둠 속에서 아버지를 끌어안은 채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눈보라 소리에 묻혀 마을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백정 노인이 죽었는데 그 딸년이 장터에서 부정을 타서 그리 된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었던 분이는 멍하니 아버지의 시신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빚은 갚고 죽어야 할 것 아니오.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가 약값으로 빌려 썼던 고리 대금업자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방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돈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가 난 그들은 집이라도 팔아야겠다며 분이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가 아직 여기 계신데. 분이는 문설주를 잡고 버텼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밭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거적대기에 말아 마을 뒷산 공동묘지 입구에 대충 묻어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베푸는 마지막 자비인 양으스대면서 말입니다. 분이는 맨발로 눈길을 기어가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며칠만이라도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일해서 갚겠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사내는 매몰차게 분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재수없는 년. 내년 얼굴을 보면 돈이 들어오려다가도 도망가겠다. 당장 꺼져. 그렇게 분이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묻은 흙투성이 손과 쫓겨나면서 간신히 챙긴 깨진 항아리 속에 매주 한 덩이뿐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무심하게도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쫓겨나는 분이를 창문 틈으로 훔쳐볼 뿐 누구 하나 나와서
따뜻한 밥 한 덩이 건네는 이가 없었습니다. 분이는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마을에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얇은 저고리를 파고들었지만 분이는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시려서 몸의 추위는 차라리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있는 메주 덩어리를 아기처럼 꼭 끌어안았습니다. 침질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맡을 수 있는 삶의 냄새였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하얀 서럽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세상. 그러나 분이는 멈추지 않고 눈보라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발자국은 내리는 눈에 금세 지워졌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생에 대한 오기, 그 작고 뜨거운 불씨만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천지를 집어삼킬 듯 맹렬했습니다. 분이는 감각을 잃어가는 발을 억지로 떼어놓으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 구덩이에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품속에 아는 메주 덩어리가 그녀의 가슴을 툭 치며 일어나라,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뺨을 때리는 칼바람은 살을 찢는 듯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통만이 그녀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로 낡고 허름한 건물의 그림자가 어슴푸레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성황당, 선앙당이었습니다. 돌무더기는 무너져 내렸고 오색 천들은 빛이 발에 깃발처럼 찢겨 날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으스스하여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곳이지만 지금 분이에게는 저곳이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의 끝자락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성황당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안은 바깥보다는 바람이 덜했지만 냉기는 여전했습니다.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한 구석에 몸을 웅크리려던 찰나 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어둠 속 제단 아래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시체인 줄 알았으나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가냘픈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비친 모습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선비의 행색이었으나 옷은 낡아해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그는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두려움에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는 천성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남자의 다리 한쪽이 기이하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선비의 곁에는 보찜 하나와 쓰다만 붓 한 자루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분이는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얼어붙은 손을 비벼 열을 낸 뒤 남자의 차가운 뺨과 손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얼어 죽습니다. 분이가 아무리 흔들어도 선비는 신음소리만 낼 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다행히 누군가 죄를 지내고 버려두고 간 깨진 옹기그릇 하나와 구석에 마른 나뭇가지들이 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분이는 품속에서 부시도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불꽃이 타닥타닥 타오르자 성황당 안에 미약하나마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밖으로 나가 깨끗한 눈을 퍼와 옹기그릇에 담아 불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생명처럼 안고 있던 메주 덩어리를 꺼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메주를 돌로 지식여 가루를 낸 뒤 끓는 눈 녹은 물에 풀었습니다. 변변한 양념도 건더기도 없는 맹물의 풋메주가 전부였지만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장국 냄새가 좁은 성황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흙의 기운과 햇살의 기억, 그리고 바람의 인내를 품은 콩이 불을 만나 피워 올리는 영혼을 위로하는 향기였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그 냄새는
콧속을 파고들어 얼어붙은 내장을 녹이는 듯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있던 선비의 코가 실룩거리더니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선비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뜨거운 장국을 호흡 불어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조금만 드셔보세요. 몸을 녹여야 합니다. 선비는 본능적으로 입을 벌려 국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짭짤하며 구수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죽어가던 오장육부가 다시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선비는 개걸스럽게 그릇을 비웠습니다. 뱃속이 따뜻해지자 비로소 그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선비는 몽롱한 눈으로 자신을 간호하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은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선비가 정신을 차리자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목도리로 얼굴의 흉터를 가렸습니다. 자신의 흉측한 얼굴이 생명의 은인에게조차 혐오감을 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맛은 무엇이오? 내 평생 수많은 진수성찬을 맛보았으나 이토록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감싸 안는 맛은 처음이오. 선비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국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얼어붙은 마음의 응어리까지 스르르 녹여내리는 치유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저 천한 것들이 먹는 찌꺼기, 콩으로 만든 장일 뿐입니다. 선비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며 분이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하다니요. 사람을 살리는 음식에 귀천이 어디 있겠소. 이 한 그릇이 나를 저승문턱에서 끌어당겼소이다. 내 이름은 한선비라 하오. 그대는 누구시오? 분이는 선비의 정중한 태도에 당황하여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양반이 백정의 딸에게 존대를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붉고 쭈글쭈글한 화상 흉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분이는 질끈 눈을 감고 비명이나 욕설이 날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들려온 것은 뜻밖에도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참으로 고운 손을 가적구려 분이가 깜짝 놀라 눈을 뜨자 한선비는 흉터가 아닌 콩물이 들어 거칠어진 그녀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부모가 주신 것이나 손은 자신이 살아온 삶이 만드는 법이요. 험한 일에 터지고 갈라졌으나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음식을 빚어내는 그대의 손은 그 어떤 옥수이쇼보다 아름답소. 한선비의 말에 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습니다. 흉터가 아닌 자신의 본질을 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 순간 분이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천대와 서름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선비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다리를 툭툭 쳤습니다. 나 또한 세상에서 버림받은 몸이라오. 한양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으나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저는 병신이라 하여 가문의 수치로 여겨졌지. 과거 묵과는 꿈도 못 꾸고 글공부만 파고들었으나 다리 병신을 써주는 관아는 어디에도 없더이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집안에서 쫓겨나 정처 없이 떠돌다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려 했소. 두 사람은 성황당의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습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밀려난 두 영혼이 만난 것입니다. 한 명은 흉측한 외모 때문에, 한 명은 불편한 다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했지만 그 결핍이 오히려 서로를 알아보게 하는 창이 되었습니다. 분이는 메주가 끓고 있는 옹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콩도 그렇습니다. 겉이 멀쩡하고 예쁜 콩은 비싼 값에 팔려나가지만 벌레 먹고 찌그러진 콩들은 버려지지요. 하지만 그 못난 콩들이 으깨지고 발효되면 가장 깊은 맛을 내는 장이 됩니다. 한선비는 분이의 말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소. 썩는 것이 아니라 익는 것이지.
우리네 인생도 저 콩과 다르지 않을게요. 세상이 우리를 버렸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버릴 수는 없소. 선비의 눈빛이 모닥불처럼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보찜에서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내 비록 다리는 쓰지 못하나 머리에는 든 것이 있고 그대는 가진 것은 없으나 신의 손맛을 가졌으니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 엄동설한도 견뎌낼 수 있지 않겠소. 그날 밤 성황당 밖에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지만 안은 훈훈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묘한 동거를 시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 세상의 편견에 맞서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한 동맹이었습니다. 분이는 숲에서 챈뿌리와 나무 껍질을 구해오고 남은 메주로 장을 담그기로 했고 한선비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곡식을 얻거나 붓글씨를 써서 살림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새벽녘 모닥불이 사그라들 즈음 분이는 잠든 선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가슴 속에서 몽글몽글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했는데 신은 그녀에게 또 다른 인연을 보내준 것입니다. 분이는 남은 메주 덩어리를 소중히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최고의 장을 만들리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우리가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님을 증명해 보이리라. 날이 밝자 두 사람은 성황당을 청소하고 살림을 꾸렸습니다. 찢어진 문풍지는 옷가지로 막고 바닥에는 마른 풀을 두껍게 깔았습니다. 비록 허름하기 짝이 없는 폐가였지만 두 사람의 온기가 더해지자 제법 사람 사는 집 냄새가 났습니다. 분이는 성황당 뒤편 양지 바른 곳에 항아리를 묻을 자리를 봐두었습니다. 흙냄새를 맡으며 쪼그리고 앉아있는 분이의 뒷모습을 보며 한선비는 붓을 들어 낡은 기둥에 글귀 하나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고진감래, 구준간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뻔한 글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에게 뼈에 사무치는 진리였습니다. 분이는 한선비가 써준 글씨를 모르지만 금옥 냄새가 왠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겨울이 깊어갈수록 분이의 장도 깊어갈 것이고 두 사람의 인연도 단단하게 여물어갈 것입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성황당 지붕 위로 떠오르는 아침에는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메주 한 덩이와 붓 한 자루뿐이었지만 그것은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대한 역사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언 땅을 뚫고 싹을 틔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눈물이 필요할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멀리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성황당 지붕에 앉아 울었습니다. 반가운 손님이 올 징조라는 까치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겨울이 가고 구름 마을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고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연두색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성황당 주변의 진달래도 붉은 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으나 마을의 분위기는 봄 기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겨우내 저장해둔 식량이 바닥나는 보릿고개가 시작된 데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이 마을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시름시름 앓으며 입맛을 잃어갔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져다 줘도 숟가락을 들 힘조차 내지 못했고 곡기를 끄는 노인들과 아이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의원들은 봄을 타는 병이라며 비싼 약재를 처방했지만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더러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최부잔의 약방 문턱만이 약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아우성으로 달아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성황당에서 겨울을 난 분이와 한선비의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매일 아침 성황당 뒤편 양지 바른 곳에 묻어둔 장독들을 닦으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태양의 손이 닿을 때마다 장독 안의 미생물들은 기지개를 켜듯 활발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분이의 손바닥 온도와 정성이 딱딱한 콩을 부드럽게 풀어 헤치고 깊고 그윽한 맛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내려갔다 온 한선비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마을 상황이 심상치 않소. 사람들이 입맛을 잃어 굶어 죽어가고 있소. 억지로 미음을 먹여도 비리다며 토해낸다 하오. 분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한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한선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분이가 소중히 간직해온 작은 항아리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대에게는 5년 묵은 시간장 종잔이 있지 않소. 내가 맛보건대 그 장에는 죽은 입맛도 살려내는 묘한 힘이 있었소. 그것으로 묽게 죽을 쏘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어떻겠소. 분이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됩니다, 선비님. 저는 천안 백정의 딸입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오히려 해코지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소. 당장 사람이 죽어가는 판국에 양반 상놈이 어디 있겠소. 내가 책임질 테니 그대는 어서 장을 푸시오. 한선비의 단호한 눈빛에 분이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시간장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묵직하고도 달큰한 향기가 성황당 마당에 퍼졌습니다. 그것은 썩은 냄새가 아니라 세월이 농축된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칠흑같이 검으면서도 맑은 윤기가 흐르는 간장. 그것은 분이의 눈물과 땀이 만들어낸 검은 보석이었습니다. 분이는 큰 가마솥을 걸고 묽은 미음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시간장을 한 국자 넣었습니다. 하얗던 미음이 옅은 갈색으로 물들며 고소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산 아래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냄새는 기가 막히게도 사람들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입맛이 없어 누워있던 아이들이 벌떡 일어나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배고파라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한선비는 마을 어귀에 솥을 걸어놓고 소리쳤습니다. 병을 고치는 약죽이요. 돈은 받지 않으니 와서 드시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 냄새에 이끌려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죽 한 그릇을 받아든 노파가 떨리는 손으로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노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밍밍하지도 짜지도 않은 그 오묘한 맛이 혀끝을 감싸 안으며 꽉 막혔던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맛있다. 맛있다. 노파는 그 자리에서 그릇을 싹 비웠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성황당 선비가 나눠주는 죽을 먹으면 입맛이 돌아온다더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분이는 얼굴을 가린 채 쉴 새 없이 죽을 퍼 날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닿은 그릇을 받아든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을 보며 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손이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흉터가 붉게 상기되었지만 이번에는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사는 최부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방 매출이 뚝 떨어진 것에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뭐라, 성황당 거지들이 공짜 죽으로 내 손님을 다 뺏어갔다고? 최부자의 눈이 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하인 막쇠가 고자질했습니다. 그 죽을 끓이는 계집이 바로 그때 그 백정 딸년이랍니다. 분명 짐승의 피나 요상한 것을 섞어 사람들을 홀리는 게 틀림없습니다요. 괘씸한 것들, 감히 천한 백정년이 내 앞길을 막아 당장 가서 그 요물단지를 박살내라. 최부자는 하인들을 이끌고 성황당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들이닥치자 죽을 얻어먹으려 줄을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물러났습니다. 최 부자는 가마솥을 발로 차 엎어버렸습니다. 뜨거운 죽이 땅바닥에 쏟아지며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놈들, 어디서
감히 사술사악한 주술을 부려 양민들을 현혹하느냐. 분이는 엎어진 솥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 부자는 분이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내년이 짐승 썩은 물을 타서 사람들에게 먹였다지. 그 더러운 얼굴에 난 흉터를 보니 딱 귀신 들린 년이로구나. 최 부자의 모욕에 분이는 몸을 떨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등 뒤에는 자신이 살려낸 사람들이 있었고 옆에는 자신을 믿어준 한선비가 있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치는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만든 장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분이의 또렷한 목소리에 최 부자가 멈칫했습니다. 이 장은 깨끗한 물과 콩, 그리고 바람과 햇볕이 만든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늘의 기운을 담은 것입니다. 3년을 기다리고 5년을 묵혀 독을 빼내고 약성만 남긴 귀한 음식입니다. 분이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얼굴은 흉할지 몰라도 제 손으로 빚은 장은 대감마님이 파시는 가짜 장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주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감히 천민 소녀가 지역 유지인 최 부자에게 대드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 건방진 년이, 여봐라, 당장 전연의 주리를 틀고 장독을 모조리 깨부숴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장독대로 달려들려는 찰나 멈추시오 하는 서리빨 같은 호통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선비였습니다. 그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분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록 남루한 옷을 입었으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과 위엄은 범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국법에 이르기를 백성을 구휼하는 자는 포상을 내린다 하였소. 이 여인은 굶주린 이웃을 살리고자 자신의 귀한 재산을 내놓았거늘 사사로운 욕심으로 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다니 이것이 양반의 도리요? 한선비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최 부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분이를 해하려는 최 부자에게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를 살린 죽입니다. 백정 딸이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렸는데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걔 누구 없느냐? 소란이 심하여 와보았다. 하는 중후한 목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고을원님, 사란이 민정시차를 나왔다가 소동을 보고 들른 것이었습니다. 원님은 깐깐하고 공명정대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색이 하얗게 질려 급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 천한 것들이 독을 풀어. 독이라. 내 오는 길에 보니 백성들의 안색이 전보다 좋아졌던데 그게 다 독 때문이란 말이냐? 사또는 엎어진 솥과 깨진 그릇들을 둘러보고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땅에 쏟아진 죽에서도 여전히 구수한 향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한선비와 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이 구휼미를 쏘었는가? 네, 그 맛이 몹시 궁금하구나. 어디 남은 것이 있으면 가져와 보라.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남은 시간장을 종지에 담아 올렸습니다. 사또는 손가락으로 간장을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순간 사또의 미간이 펴지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참으로 기이하도다. 짜되 쓰지 않고 달되 느끼하지 않으며 입안의 감칠맛이 오래도록 맴도는구나. 마치 어머니의 품속 같은 맛이로다. 사또의 극찬에 최 부자는 다급해졌습니다. 나으리, 그것은 요술입니다. 제 집 장맛이 이 고을 으뜸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또는 차가운 눈으로 최 부자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자네 장도 가져와 보게. 최 부자는 급히 하인을 시켜 자신의 장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사또는 최 부자의 장을 맛보더니 이내 인상을 찌푸리며 뱉어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비었구나. 억지로 단맛을 내려고 꿀을 섞었으나 콩 본연의 맛은 죽고 쉰내를 감추려는 꼼수만 느껴진다. 이런 장을 백성들에게 팔았다니. 사또의 호통에 최 부자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또는 분이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신분이 비천하다 하여 네 재주까지 천한 것은 아니다. 너의 장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오늘부터 너를 장빚는 처녀라 하여 장랑정령이라 부를 터이니 더욱 정진하여 이 고을의 자랑이 되거라. 장랑 만세.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분이는 벅차오르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사또와 한선비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백정의 딸이나 얼굴 흉한 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장을 만드는 장인 장랑이었습니다. 한선비는 그런 분이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이의 흉터 위로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그녀에게 내려주는 금빛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분이의 장은 날개 돋친 듯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최 부자의 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멀리 타지방에서도 구름마을 장랑의 장을 맛보러 오는 객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성황당 앞마당은 어느새 수십 개의 장독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이의 항아리들은 햇살 아래서 반짝반짝 빛나며 마치 훈련 잘 된 병사들처럼 늠름하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몰락해가는 최 부자가 마지막 발악으로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을 분이 탓으로 돌리며 분이의 장독대에 독초를 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최 부자의 눈빛은 독사처럼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과연 분이와 한선비는 이 마지막 위기를 넘기고 진정한 만석군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와 장독 뚜껑을 두드리며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지나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삼복더위로 접어들었습니다. 장독대 위로 쏟아지는 뜨거운 태양볕은 콩과 소금물이 만나 사랑을 나누게 하는 중매쟁이였지만 탐욕의 눈이 먼 자에게는 타오르는 지옥불과도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자신의 속내처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분이의 장맛이 소문을 타고 한양도성까지 전해졌다는 소식에 그의 질투심은 걷잡을 수 없는 산불처럼 번져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광에는 팔리지 않아 악취를 풍기는 장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억지로 맛을 내기 위해 섞었던 값싼 재료들이 더운 날씨에 부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더기가 들끓는 자신의 장독을 보며 최 부자는 자신의 몰락이 오로지 분이 탓이라 여겼습니다. 내 것이 썩는다면 전연의 것도 썩어야 마땅하지. 그렇고 말고. 그는 어둠 속에서 흉측하게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검은 봉지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닿기만 해도 살을 썩게 한다는 독초 가루였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후텁지근한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어대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의 시작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며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는 그 시각, 검은 복면을 쓴 그림자 하나가 성황당을 향해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 부자였습니다. 하인들조차 겁을 먹고 거절한 짓을 그는 복수심 하나로 직접 감행하고 나선 것입니다. 진흙탕에 미끄러지고 나뭇가지의 얼굴을 긁히면서도 최 부자는 분이의 장독대에 도달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수십 개의 장독들이 마치 분이의 호위무사처럼 늠름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큰 항아리, 즉 분이가 애지중지하는
시간장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망치면 다시 내 세상이다. 그가 돛가루를 털어 넣으려는 순간, 콰르릉 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하늘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 순간 최 부자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장독대 주변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횃불을 든 한선비와 분이, 그리고 몽둥이를 든 마을 청년들이 비를 맞으며 그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한선비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으시오, 최대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하늘이 내린 음식에 독을 타려 하다니. 사실 한선비는 최 부자의 동태가 심상치 않음을 미리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마을 청년들과 번갈아 가며 밤마다 장독대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다 진흙탕에 엉덩방아를 터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돛가루 봉지가 터지며 그의 얼굴과 옷 위로 쏟아졌습니다. 으악, 내 눈, 내 피부. 돛가루가 빗물에 녹아 피부에 닿자 최 부자는 끔찍한 고통의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자신이 남을 해하려 준비한 독에 자신이 당한 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쎄쎄, 인과응보라더니 제 꾀에 제가 넘어갔구만.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고통에 몸부림치는 최 부자를 포박했습니다. 그의 죄명은 살인미수와 방화미수, 그리고 그동안 저질러온 수많은 매점매석과 사기 행각들이었습니다. 끌려가는 최 부자의 뒤로 그의 집 기와 지붕 위로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곳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이 하늘의 심판을 받아 한 줌의 재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끌려가고 난 뒤 분이는 빗속에 서서 멍하니 장독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 한선비가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소, 부인. 악한 기운은 비에 씻겨 내려갔고 이제 우리 앞에는 맑은 날만 남았소. 분이는 한선비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긴 세월 가슴을 짓눌러 왔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10년 후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구름마을은 이제 장맛의 고장으로 조선 팔도의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만석군 장랑이라 불리는 분이의 대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초라한 성황당 자리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시조 장독대를 모시는 성역이 되었고 그 아래로 구은 99칸의 기와집과 수천 개의 장독이 끝없이 펼쳐져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난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분이의 집 앞마당은 콩을 삶는 구수한 냄새와 일꾼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수십 명의 아낙네들이 분이의 지휘 아래 매주를 쓰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목도리로 가리지 않았습니다. 얼굴 한쪽의 붉은 흉터는 여전했지만 누구도 그것을 흉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흉터를 영광의 낙인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비단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분이는 마당을 거닐며 일꾼들을 독려했습니다. 매주는 너무 꽉 밟아도 안 되고 너무 설렁하게 밟아도 안 됩니다. 숨 쉴 구멍을 만들어 주어야 곰팡이 꽃이 예쁘게 핍니다. 사람을 대하듯 정성을 다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엄이 서려 있으면서도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배고픔과 서름을 잊지 않고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곳간을 열어 구휼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했습니다. 저택의 사랑채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습니다. 한선비는 다리를 저는 몸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한 이 집의 바깥 주인이자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하는 길 대신 분이와 함께 마을을 지키며
후학을 양성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7살 난 아들이 붓을 쥐고 아버지를 따라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분이를 닮아 맑고 깊었고 이마는 한선비를 닮아 총명해 보였습니다. 해질녘 분이는 일을 마치고 사랑채 캔마루에 앉아있는 남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한선비는 읽던 책을 덮고 분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소, 부인. 그는 분이의 거칠어진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은 늘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 속에 담긴 신뢰와 사랑은 10년 전 성황당에서의 그 밤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선비님, 저기 좀 보세요. 분이가 손가락으로 장독대를 가리켰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빛을 받아 수천 개의 장독 뚜껑이 황금빛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만 개의 금화가 쏟아진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10년 전 쫓겨나 울던 그 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비님 덕분입니다. 분이의 말에 한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그대의 끈기와 정직함이 빚어낸 기적이라오. 썩어가는 콩을 살려내듯 그대는 절망에 빠진 나를 살려냈고 이 마을을 살려냈소. 그대는 내게 가장 귀한 만석군이오. 한선비의 말에 분이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에는 잘 익은 된장의 구수한 향기와 갓 추수한 뱀쌀의 달큰한 냄새가 실려 있었습니다. 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독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 가장 오래된 항아리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 성황당에서 깨진 조각을 모아 겨우 살려냈던 그 시간장 항아리였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진하고 그윽한 향기가 마당을 넘어 담장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기는 단순히 짠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서운 겨울을 견뎌낸 인내의 향기였고 뜨거운 여름을 이겨낸 열정의 향기였으며 마침내 결실을 맺은 가을의 풍요로운 향기였습니다. 어린 아들이 쪼르르 달려와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냄새예요? 참 좋아요. 분이는 아들을 안아 올리며 장독 안을 보여주었습니다. 까만 간장 위로 맑은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세 가족의 행복한 얼굴이 거울처럼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세월의 냄새란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란다. 아무리 겉모습이 못나고 천대받더라도 속을 깊고 바르게 채우면 언젠가는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는 향기가 되는 거란다. 멀리서 저녁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는 구름마을. 한때 천한 백정의 딸이라 손가락질 받던 소녀는 이제 만석의 재산과 만인의 존경을 받는 여인이 되어 넉넉한 품으로 세상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물길을 따라 조선 팔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과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진리를 담은 전설이 되어 말이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네요. 오늘 들려드린 분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과 땀방울도 언젠가는 분이의 장마처럼 깊고 그윽한 향기로 피어날지. 부디 따뜻한 이불 덮고 푹 주무시길. 좋은 꿈 꾸세요.